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야구공, 축구공,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진짜 공들의 얘기 들려주실 촉 좋은 한준 풋볼 아시안 반행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신데 더우셔서 많이 더우셨죠? 차를 타고 와서 에어컨을 세게 틀고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아침 일찍 나왔는데도 이제 많이 더워져가지고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또 움직이면서 또 살도 좀 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팀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 아시안컵 결승전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일전이었어요. 뭐 최근에 아무래도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그 선수 육성이라든지 뭐 좋은 우수한 그 재능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이번 대회 뭐 경기력적으로도 완벽했던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까지 올라왔고 결승전에서 맞대결을 펼쳤죠. 사실 이번 경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일전에서 각 연령별 대회에서 모두 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 어제 경기 전까지 한일전에서 3대 0으로 4연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 체제에서 물론 우리가 완전체가 모였던 건 아니지만 일본 원정 갔다가 0대 3으로 졌었고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파 없이 아시아에서 뛰는 선수들만 소집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대 0으로 졌고 또 지난해에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이 황선홍 감독 체제로 저희가 이제 참가를 했을 때 역시 일본의 8강전에서 3대 0으로 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17세 이하 팀이 지난해는 16세잖아요. 16세 이하 팀이 친선 대회에서 일본이랑 만났는데 그때도 3대 0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3대 0으로 계속 지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 축구가 완전히 역전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그 흐름을 깨자라고 기대를 했는데 또 3대 0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3대 0 5연패가 됐습니다. 3대 0. 그런데 그 과정은 참 아쉬웠죠. 사실 이전의 4경기는 내용상으로도 완패였기 때문에 사실 3대 0이라는 스코어 자체가 확실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잖아요. 다만 이제 어제는 물론 졌으니까 일본이 잘했죠. 하지만 판정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다. 우리가 좀 팽팽하게 경기를 하다가 전반 한 43분에 우리 수비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 거기서 나온 프리킥이 좀 위치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좀 멀리서 파울을 했는데 근거리에서 프리킥을 이제 상대 선수에게 차게 주심이 조금 이상한 판정을 내렸고 하필이면 그 슈팅이 들어가면서 수적 열세가 되는데 10명으로 뛰게 되는데 바로 골을 내준다? 이러면 또 어린 선수들이니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후반전에 몰아치는 또 반격을 했음에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했던 페널티킥 판정이 좀 약간 이해 안 가는 판정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가면 지치잖아요. 10명이니까. 추가골, 세기골 내주면서 이제 3대 0으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의 그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특히 또 일본의 어떤 저변 확대 이런 거 참 부럽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설하시는 분이 많이 하대요. 사실은 뭐 저희가 카타르 월드컵 때 성인 대표팀 일본 팀들이 경기하는 걸 봤을 때도 뭐 사실 스페인과 독일을 이겼고 준 4강까지 올라갔던 크로아티아와의 그 16강전도 승부차기로 질 정도로 내용이 좋았는데 지금 일본의 어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계속해서 잘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좀 각광받고 주목받은 이유는 우리 선수들도 일본 선수들처럼 만들어가는 축구, 체계적인 축구, 기술적인 축구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승까지 왔고 결승전의 내용도 말씀드린 대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 우리가 일본 선수들 같은 축구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믹스해서 더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그 희망들을 좀 보여주면서 결승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또 일본한테 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판정의 이유를 들더라도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분명히 희망을 준 대회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육성에서 밀리지 않는다. 특히 17세 같은 경우에는 황금 세대라는 말을 듣고 있는 선수들이고 선수들의 기본기, 축구 지능, 전술적인 판단, 기술력 모든 것들이 분명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일본과의 격차가 최근에는 좀 벌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좀 따라왔다. 우리도 지금 많은 저변 확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비록 이번엔 졌지만 11월 달에 곧바로 17세 이하 월드컵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려요. 일본도 나가고 우리도 나갑니다. 그 대회에서 어떤 팀이 정말 좋은 성적을 낼지 혹은 또 토너먼트 가면 만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서로에게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패 문제는 뭐 이렇게 그렇다 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면서 우리 선수들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 보면서 아 선수들 진짜 어린 선수들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좋아진 거죠? 우리 사실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서 그 선수들을 예. 따로 훈련시키고 무엇보다 이제 김판곤 위원장 시절 대한축구협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를 아우르는 공통된 스타일로 선수들을 육성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각 팀들에서 잘하는 선수를 모아서 그 또 대표팀 연령별 팀의 감독의 스타일에 맞춰서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협회 전임 지도자 시스템을 통해서 협회가 지도자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도자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까지도 관리를 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철학으로 그 철학도 우리가 원하는 공을 소유하고 패스하고 기술적인 축구 그런 것들을 꾸준히 투자해 왔는데 그 투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한 10년 이상 지속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표팀의 스타일에 걸맞는 뭐 이제는 벤투 감독이 물러나고 클린스만 감독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공격수를 많이 두고 플레이하는 그런 형태의 축구에 적합한 인재들이 나왔다. 특히 이번 17세 팀은 그런 축구 주고받고 빠져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상대를 꿰뚫는 그런 축구를 했기 때문에 각광받는 거예요. 결승에 올라가는 거 아시아에서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실 예.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예. 한국이. 근데 가는 과정이 좋았다. 다만 이제 일본을 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어리니까 결국에는 성인 팀이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은 선수를 배출하고 있다. 예. 키워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것 같아요. 예, 돈 쓰고 시간 쓰고 노력한 그 투자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눈만 감았다 뜨면은 저 어느 선수 어디로 간다, 어느 선수 어디로 간다 이렇게 그런 우리 해외에서 해서 열심히 잘하는 선수들 이적설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눈만 뜨면 이렇게 얘기가 달라진 건가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제 유럽 축구의 그 캘린더 일정들을 보시면은 8월 달에 시즌이 개막을 하고 5월 달에 끝나요. 그러면 6월하고 7월이 휴가인데 요즘엔 이제 휴가를 너무 길게 가면 축구계가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6월 달에도 이제 뭐 친선 경기를 한다든지 또 대표팀 경기 일정들이 늘어나서 예. 그런 행사들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7월에 모여서 훈련을 시작하니까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길게는 7월 초순까지는 휴가 기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적 협상을 하더라도 이 선수가 이제 사인을 하려면 와서 사인해야 되는데 휴가 중에 올 수 없잖아요. 예. 6월 중순까지 이적이 완료된 선수들은 사인을 하고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6월 하순에는 다 휴가를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휴가를 가고 뭐 구단도 휴가를 가요. 물론 전원 휴가는 아니니까 누군가 일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오지 않은 단계, 올 것 같은 단계인데 뭔가 결론이 안 나니까 그 사이에 나오는 열드기들을 이제 기사로 쓰고 보도하다 보면 명확하지 않게 결론이 안 나고 또 이슈가 경기도 없고 선수들도 쉬고 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좀 확대 재생산되고 재탕도 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없으니까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얘기 저희가 나온다 이 말씀이신데 예. 자 이강인 선수 이제 사인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이적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기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7월 2일에 이제 사인만 남았다라고 실제로 썼고 그 얘기는 예.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는 메디컬 테스트도 받았기 때문에 파리로 가는 것을 본인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예. 근데 원소속팀인 마요르카가 오케이 해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계약은 마요르카니까. 이 얘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마요르카가 마침내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를 두고 합의를 했다라고 봐야 돼요. 예. 아직 그 두 구단 간의 사인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됐지만 구단 간 합의를 했다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가서 사인을 하면 모든 게 끝난다. 이런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자님 보시기에 이강인 선수 파리 이적 잘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가봐야 사실 아는 거잖아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제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파리가 젊은 팀으로 리빌딩을 하고 있고 예. 메시 선수도 지금 떠난 상태고 물론 경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남는다면 역시 이강인 선수의 비중은 이 두 선수가 또 한 명은 나가야지 커질 텐데 예. 여전히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다만 이강인 선수 아직 어리잖아요. 이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호흡도 맞추고 배우고 네. 성장을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가 뛰었던 어떤 팀보다 이렇게 빅클럽에 좋은 선수가 많은 팀은 없고 무엇보다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이니까 당장 주전이 아니다? 그래도 여기서 얻는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본인이 또 빠르게 성장하면 주전 자리를 꿰찰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주전 선수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충분히 이런 팀에서 챔피언스리그를 뛰면서 우승을 노리는 축구를 한다.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선 에이스였어요. 근데 예. 팀 자체가 하위권이니까 공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많지 않았어요. 예. 본인 중심으로 하되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를 많이는 못했는데 파리에 가면 공격적인 팀이니까 많이 못 뛰더라도 뛸 때는 공격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시라면 거기에서 이강인 선수 잘해서 항상 매 그 경기 나오는 주전이 되면 뭐 최고겠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분명히 리그의 수준은 스페인 라리가보다는 떨어지는 리그로 가는 거잖아요. 예. 파리에서 솔직히 더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성장해서 다시 한번 또 그 좋은 리그에서 좋은 팀을 또 가면은 예. 좋지 않을까. 파리가 안 좋은 팀은 아니지만 예. 뭐 유명 빅리그에 또 빅클럽으로 가는 게 지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김민재 선수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훈련소에서 기초군사 훈련 받고 있는데 훈련소 동기들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물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축구도 아마 같이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뭐 일단은 그 많은 선수들이 또 훈련소에서는 그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고 나온다고 해요. 손흥민 선수도 그랬고 황희찬 예. 선수도 그랬고 예.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그런 활달한 성격이니까 뭐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유 뭐 훈련하다가 옆에 김민재 선수 보면 그거 자체로도 뭐 힘이 나올 텐데 예. 그런데 퇴소 직후에 바로 독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 이제 7월 6일이니까 퇴소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 퇴소를 하게 되면 김민재 선수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가 긴밀한 협상을 했고 에이전트는 오케이를 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에이전트가 어떻게 오케이를 할 수 있냐면 김민재 선수가 하필이면 훈련소에 가 있으니까 연락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요즘 군대에서는 이제 1시간 정도 전화기죠. 전화를 할 수가 예. 있는데 훈련소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어느 정도 조건이면 오케이를 해라. 왜냐하면 그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예. 얘기를 해뒀겠지만 예. 그래도 본인이 나와서 직접 그 얘기를 또 듣고 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팀들의 상황을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면 결정할 만한 팀이 그렇게 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예. 물론 경쟁에서 김민재 선수를 원하기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좋은 조건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퇴소를 하자마자 예. 보고 괜찮다. 그럼 바로 출국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퇴소를 하고 바로 출국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뭐 잘하는 팀이라는 거는 돈도 많은 그렇죠. 팀이라는 얘기죠. 자, 예.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와서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간다고 하죠.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 간다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 두 팀들 거의 뭐 챔피언스 리그의 단골로 나오는 팀들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은 우승도 굉장히 많이 했고 물론 파리 생제르맹은 우승은 못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카타르 자본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우승을 노렸고 실제로 2020년에 결승전이 바이에른 뮌헨 대 파리 생제르맹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에른이 우승을 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다시 그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경기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 우승도 놓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팀을 강화시키고 있고 파리 같은 경우는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에 엄청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 선수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수비가 약해진 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또 리빌딩을 하고 있어서 이 리빌딩을 할 때 메시가 떠났다고 하더라도 젊고 유망한 또 유럽의 대표적인 선수들을 데려오는 거니까 다음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 후보로서 높은 무대에서 격돌한다면 이강인과 김민재의 맞대결이 그라운드에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시를 대체할 만한 최고의 선수 어디 있어요? 저기 그 이강인 선수라고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선수 있는데 자 이강인 선수가 공격하고 김민재 선수가 막는 이 선의 경쟁 한판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물론 이제 그 단계에 올라가고 만나는 것은 많은 그 경우의 수가 맞아야 되지만. 저는 뭐 사실 흥미롭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대진표 같은 게 인연이 있는 팀들끼리 꽤 유독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요?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의 우리 팀 선수처럼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 토트넘의 이른바 손캐튜의 한 선수 케인 선수. 케인 선수도 뮌헨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가게 될 경우 김민재 선수랑 뛸 수 있게 되는데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랑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토트넘은 올 여름에 케인 선수를 이적시키지 않으면 내년에는 공짜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선수, 뭐 1,000억 이상의 돈을 안겨줄 수 있는 선수를 공짜로 풀어주는 것은 뭐 당연히 피해야 될 일일 텐데 그럼에도 안 보내려는 것은 케인 선수가 팀의 큰 상징을 하는 선수고 유스 출신이고 뭐 대단한 또 최고의 공격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줘야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토트넘이 가장 원하는 건 케인과의 재계약이지만 케인은 계속 토트넘에 남으면은 내 전성기에 우승 하나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생겼으니 지금 재계약을 완강히 좀 거부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아무리 버텨도
1년을 더 쓰더라도 내년에 이 선수를 결국에는 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적료라도 받고 그 돈으로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럽에서도 그런 관측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라면 나도 한번 챔피언스 우승에 가서 뭐 좀 각광도 좀 받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선수들의 소망이 꿈이고 온 거군요. 원래는 토트넘에서 그걸 시도해 봤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결국에는 토트넘이 바로 우승할 수 있는 감독들을 선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팀을 성장시킬 수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다음 시즌에 우승을 노리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그 케인이 지금 주장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케인에 이어서 만약에 가게 되면 주장 완전을 차게 될 거다 이런 말도 있던데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토트넘의 주장은 위고 요리스 골키퍼인데 이 선수는 사실상 팀을 떠나는 상황이 됐어요.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을 했고 부주장이 케인이었는데 뭐 지난 시즌에 주장이 없으면 부주장이 주장 완전 차고 나왔던 건데 케인도 나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럴 경우에는 잉글랜드 수비수인 에릭 다이어가 주장 완전을 찼었어요. 근데 에릭 다이어는 지난 시즌 막판부터 이미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다음 시즌에도 주전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호이비에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이적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팀의 베테랑이 손흥민 선수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맡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영국에서도 나오고 있는 관측입니다. 야 그런데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요 아시아 선수가 이 완장 차는 거 가뜩이나 또 유럽 리그에서는 인종차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서 아시아 선수가 이거 완장 차는 거는 저 반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미 박지성 선수가 맨유를 떠나서 퀸즈파크 레인저스에 갔을 때 주장 완장을 찼었어요. 아 그렇군요. 물론 긴 시간은 아니긴 했는데 주장을 완장을 차고 활약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만약에 주장이 될 경우에는 12년 만에 또 이제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팀 주장이 또 나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뭐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미 팀에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들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 팬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이제 토트넘의 주장으로 있기보다는 손흥민 선수도 이제 다른 팀으로 가면 안 되냐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뭐 현재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을 맡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이게 손흥민 선수도 뭐 챔피언스리그 가서 잘했으면 그렇죠. 토트 챔피언스리그 가는 팀으로 갔으면 하는데 현재로서는 케인도 나가는데 손흥민까지 내보낸다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예, 우리 모든 팬들의 마음은 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